일반물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 주변의 물체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찰력과 이 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 물체들을 살펴보면 이 많은 물체들이 서로 접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접촉해서 힘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그 두 물체의 접촉면에 작용하는 힘은 이 접촉면의 방향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면에 대해서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제 수직력,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수직항력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제 마찰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 사이에는 뭐 마찰력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하는데, 이것은 이 마찰력의 크기가 이 수직력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물체 사이에 이 수직력과 마찰력이 이제 왜 작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이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원자는 이 양의 전기를 띤 핵과 음의 전기를 띤 전자들이 이렇게 이 전자기력으로 결합해서 모여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질과 물질들의 사이의 힘은 결국 이 물질을 구성하는 이 원자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일어날 텐데, 두 물체의 경계면은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이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다른 원자들로 구성된 그 경계면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러면 수직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왜 작용하느냐? 이거는 그 물체가 이 형태를 유지하는 그 힘이 있겠죠. 결국 그게 이 원자들 사이에 이 결합력 같은 걸 텐데, 그래서 우리가 고체 같은 걸 보면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해서 형태를 유지하죠. 그럼 이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결국 이 내가 물체를 이렇게 외부에서 압력을 가했을 때 이제 버텨주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력으로 될 것이고, 이 마찰력은 조금 더 복잡한데, 결국 이 접촉면에 있는 원자들끼리 이렇게 이 서로 접촉하는 이제 부분이 생길 거고, 이게 완벽하게 접촉하진 않죠. 이렇게 완벽하게 접촉하면은 그러면 여기가 경계면이라는 게 구별이 안 되겠죠. 경계면이라는 게 보통은 이렇게 완벽하게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요철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면에 서로 접촉하는 지점들이 생기고, 그 접촉하는 지점들에 있는 원자들 사이에 어떤 이 전자기력에 이제 기원한 힘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이 마찰력이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정성적인 설명은 되는데, 이 정량적인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이 물질의 성질을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좀 실험적인 이제 이 법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물체 운동에 적용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수직력은 뭐 물질의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라 그랬는데, 마찰력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게, 만약 마찰력이 없다고 해봅시다. 마찰력이 없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흔한 물질은 얼음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얼음 위를 걸을 때 얼음 마찰력이 굉장히 잘 작용을 안 해서 미끄럽습니다. 근데 거기를 걷는다고 해보세요. 일단 걷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움직이려면 이 마찰력을 이제 활용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또는 우리가 이 컵을 손으로 드는 경우도 생각을 해봅시다. 컵을 손으로 들려면 중력을 이기고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손과 컵 사이에 이 힘이 작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찰력인 거죠. 그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마찰력이 이 작용할 때 또 이 일을
할 때와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일을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그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어떤 변화 같은 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주로 이제 일을 하는 경우는 이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마찰력에 의해서 그 운동 에너지 같은 것이 그 열 에너지나 이제 이런 걸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표면에서 이제 마모, 그러니까 원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 그림에 보면 이 자동차 바퀴가 도로면에서 이제 구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구를 때는 사실 이게 이 바닥에서 그 접촉해서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미끄러짐이 없어서 이제 그런 손실 같은 게 이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퀴의 타이어와 그 도로면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면 역시 이것도 이 차가 가지 못하고 그냥 바퀴가 이렇게 헛돌게 되겠죠.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얼음판 위에서 자동차가 가다 보면 이 바퀴가 헛도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차의 구동과 제동, 우리가 걷는 거 이런 데 다 이 마찰력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찰력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마찰력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그 과정이 복잡한 이제 그 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18세기, 이제 19세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해서 이 마찰력에 대한 이 실험 법칙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이 실험 법칙에서 알아낸 그 마찰력들은 이 간단한 이제 실험 법칙이 아주 넓은 범위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걸 이제 마찰력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입니다. 이 정지해 있는 물체를 내가 이걸 밀어서 움직이려고 하면 처음에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죠. 근데 내가 힘을 가했음에도 이 물체가 가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힘이 작용해서 내 힘과 상쇄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힘이 마찰력인 거죠. 그러면 상쇄가 되려면 내가 가해준 힘과 정확하게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 힘의 세기를 점점 늘려가면 그러니까 마찰력도 같이 커져서 계속 균형을 유지하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도 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해 밀어줬을 때 이렇게 마찰력의 세기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면, 처음에는 힘을 가해주면 내가 힘을 점점 키워가면 이 마찰력도 같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물체가 움직이진 않죠.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자, 이 한계점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마찰력이 이제 작용하게 되고, 내가 계속 똑같은 힘을 가해주면 이제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 힘이 이게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결국 마찰력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마찰력을 이제 두 개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지해 있을 때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 그러고, 운동할 때의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지 마찰력은 아까 설명한 대로 최대 정지 마찰력에 이를 때까지 가해진 힘과 균형을 이루고,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가면 그거보단 조금 작은 크기의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서 일정한 크기로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일정한 크기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찰력의 중요한 성질이겠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마찰력의 법칙은 뭐냐면, 그때 생기는 이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력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접촉면이 내 면적에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접촉하고 있는 면적이 넓으면 마찰력이 더 크고 면적이 작으면 더 작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력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그 법칙으로 이게 좀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라고 이제 해보면, 이렇게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 비례하는 데는 결국 비례상수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비례상수를 이제 마찰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최대 정지 마찰력과 이 운동 마찰력을 따로따로 구별을 해서 보면, 이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됐을 때 그때 이 수직력하고 이 최대 정지 마찰력 사이의 비례 상수가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이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보다는 항상 작은 값을 이제 갖겠죠. 이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관계식도 이 이제 운동 마찰 계수라 그러는데, 이 이 수직력 하기에 이제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두 면의 이제 특성이 되는 거죠. 서로 두 면의 성질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지 마찰 계수하고 운동 마찰 계수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대부분 이제 보통 그냥 간단한 응용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뭐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파고 들어가면 이 이제 마찰의 법칙이라는 게, 이 마찰력이 수직력에는 비례하고 면적에 무관한 이유가 뭘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마찰력이 결국 왜 어떻게 작용하나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표면이 완벽하게 매끄러우면 그냥 두 개가 들러붙어 버립니다. 그럼 하나처럼 돼 버리죠. 근데 그거는 경계면이 없어지는 거니까 안 되고, 보통은 이렇게 두 경계면 사이가 완벽하게 매끈하지 않고 무자기한 요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요철의 형태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자기하다는 거죠.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자기한 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실제 접촉하는 면 점의 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개나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럼 그 접촉하는 점마다 각각의 그 접촉점에 있는 원자들끼리의 힘이 작용하겠죠. 결국 우리가 두 물체가 맞닿았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크기라는 게 결국 그 접촉점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걸 옆으로 밀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라는 것도 실제 접촉점의 수와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접촉점의 수가 많을수록 마찰력도 커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왜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과는 관계없이 실제 접촉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실제 접촉점의 수는 결국 수직력에 비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찰력이라는 것이 면적과는 무관하게 이 수직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찬찬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이제 마찰 계수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마찰 계수가 크고 어떤 물질은 마찰 계수가 적으냐, 이것도 이 마찰의 법칙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직력을 조금만 가해도 접촉점의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안 늘어나느냐, 뭐 이런 거하고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접촉점의 수와 관계없이 또 잘 미끄러지는 이제 이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크게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그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 맞춰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주변에 보는 물체들의 그 마찰 계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대개는 한 0.3에서 0.6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물질들은 마찰이 굉장히 작은 물질도 있고 굉장히 큰 물질도 있습니다. 이 마찰이 굉장히 그 마찰 계수가 작은 물질을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얼음이죠. 그래서 겨울철에 길이나 이런데 얼음이 얼어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얼음이 마찰 계수가 왜 자꾸 미끄러우냐, 이것도 그 굉장히 오래된 숙제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는 얼음 표면에 이게 그 액체인 물이 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조사해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그건데, 그럼 왜 그 고체 표면에 액체인 얼음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느냐인데, 옛날에 나왔던 설명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얼음에다가 스케이트로 타면 왜 잘 미끄러지냐, 이게 그 스케이트 날의 압력으로 이 얼음의 녹는 점이 낮아져서 뭐 그 높아져서, 그러니까 이 녹아서 물이 생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실제 상황과 안 맞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 이유도 뭐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크게 이제 기여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얼음의 표면에 항상 그 물이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존재하는 것 같다. 뭐 압력의 영향도 있을 거고, 살짝 녹는, 뭐 녹아서 있는 형태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뭐 이유로 돼 있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이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찰력이 작은 이 물질로 테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계 2차 대전 뭐 직전에 이 듀퐁이라는 그 미국의 큰 화학회사,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거였는데, 우연히 만들어낸 거죠. 어떤 누가 근데 이게 굉장히 미끄럽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도 많이 써요. 부식에도 굉장히 강해서 이제 부식성이 강한 기체나 액체 같은 거 담는 그릇에 이렇게 테플론을 쓰기도 했는데, 이게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거는 이 테팔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서 저 테플론이라는 물질을 이 프라이팬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눌러붙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마찰력이 작다는 건 잘 안 눌러붙는다는, 그러니까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제 안 눌러붙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이 식기에다 응용한 거죠. 프라이팬에 붙여서 이제 이렇게 안 눌러붙도록 하는 프라이팬으로 내놨던 거죠. 자, 반대로 그 마찰력이 큰 대표적인 물질은 고무죠. 근데 그 고무는 굉장히 무르잖아요. 근데 왜 무른 게 왜 마찰력이 크냐? 이거는 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내가 수직력을 조금만 가해도 그 무르다는 성질 때문에 접촉점들이 많이 쉽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찰력이 커서 마찰 계수가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까 타이어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 타이어도 보면 그 여름용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뭐 이렇게 구별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 딱딱한 정도가 이제 다르다고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겨울이 되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물체는 더 단단해지죠. 근데 이 겨울철에도 마찰이 잘 되려면 덜 단단해지는 그런 타이어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게 또 그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정지할 때 이게 더 도움이 되니까 약간 더 소프트한 타이어를 이제 써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마찰력을 이제 우리가 걸어갈 때도 쓰지만 뭐 그냥 놀이할 때도 쓰죠. 이렇게 뭔가 물체를 끈다든지 할 때 이렇게 뭐 이런 힘센 사람들이 힘 자랑하느라고 이런 거 뭐 트럭 끌기 같은 거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트럭을 끌 때 분석을 해보면 내가 이 발바닥에 얼마의 마찰력을 줄 수 있느냐가 내가 트럭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죠. 그런데 마찰력의 법칙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경우에도 이 도로면과 내 신발 사이의 마찰 계수, 이거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 수직력이에요. 그럼 수직력을 세개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수평면에 놓일 때는 결국 수직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결국 자기 몸무게죠. 그래서 이 물체를 끄는 데는 내가 다리에 근육이 뭐 큰 차이가 난다거나 근육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유리하다. 뭐 이런 걸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줄다리기 같은 거 할 때도 뭐 정말 팔에 힘이 없거나 해서 저는 끌지 못한다 이런 정도 레벨이 아니라면 이 무거운 사람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찰력이 나오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막 물체가 하나 있고 이 물체가 그 수평면과 이 세타 방향으로 이 F라는 이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막과 마루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 뮤 K는 0.4고 그 다음에 이 세타를 0에서 90도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토막의 가속도의 크기 A가 최대인 세타 값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운동 방정식을 이제 적어야 되겠죠. 당연히 운동 방정식을 적으려면 이 좌표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수평 방향을 이제 X축, 수직 방향을 Y축으로 그대로 잡아서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 있나를 이제 다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이 가해준 힘 외에도 지금 이 물체에는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를 이제 FG라 그러면 그건 이제 mg만큼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직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수직력은 이제 내가 n이라고 일단 얼마인지 모르니까 써봅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했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는 거를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먼저 x축 방향으로 세워보면 자 max라고 부르는 것이 가해진 x방향에 가해진 힘을 다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F라는 힘은 이 X축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중요한 힘을 빠뜨렸네요. 마찰력을 한다 그러면서 이 마찰력이 밑에 면에 작용한다는 걸 뺐네요. 그러니까 저 마찰력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적어봅시다. 그럼 MAY는 일단 윗방향으로 이 수직력이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F에 의한 힘도 작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F가 주는 게 플러스,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F 사인 세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Y축의 방향 쪽으로는 운동이 없다라는 걸 알죠. 이게 이제 0이다 라고 이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이 수직력의 크기가 얼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마찰력의 크기, 여기 나오는 요 마찰력의 크기를 모르는데 지금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마찰력은 뮤 K의 이 수직력일 텐데 수직력이 요 위에 게 0이 된다라는 걸로부터 뮤 K의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저 그 x에 관한 식으로부터 이 ma 라고 하는 것이 max가 그러니까 f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뮤 k에 그러니까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가속도만 구해보면 다 m으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여기가 m분의 f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 k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뮤 kg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가속도의 크기 a가 최대가 되는 세타니까 여기 지금 세타의 답으로 적어놨으니까 내가 이 ax라는 거를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m분의 f에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뮤 k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요게 0이 되려면 보니까 결국 탄젠트 세타가
뮤 K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세타는 아크탄젠트 뮤 K, 그러니까 0.4죠, 그죠? 0.4라 그랬으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대략 22도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타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 최대가 되는 거는 여기 나온 요 탄젠트 세타가 뮤 K가 되는 값에서 이 가속도가 최대가 되겠다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이런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 여기 조건이 요게 이 마찰력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수직력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수직력이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접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결국 F 사인 세타, 그러니까 F의 윗방향 성분이 mg, 그러니까 무게보다 더 커지면 이 물체가 바닥에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공중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 빗면에 이 물체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 물체가 이 빗면의 각도가 수평면하고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로 있으면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충분히 작을 때는 이게 마찰력의 크기가 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힘보다 더 커서 이제 안 내려가다가 세타가 어느 각을 넘어가면 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세타가 얼마냐를 구하면 내가 뮤 이 S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겠다. 또 이 내려갈 때 가속도를 구하면 뮤 K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이제 뮤 S를 어떻게 얻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경사면에 놓인 물체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 좌표를 이 수평면, 그러니까 이 경사면, 그러니까 빗면을 방향을 x라고 잡고 그 빗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을 이제 y라고 잡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 y 쪽으로 보면 이 수직력과 그 다음에 이 중력 중에서 이쪽 성분,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 이만큼이 작용하는데, 어쨌든 이게 두 개가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이 수직력의 크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n의 크기가 얼마여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x 방향에 이제 그 식을 세워 보면 이쪽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이 mg의 이쪽 사인 세타가 만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못 내려가게 막는 힘이 마찰력이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로부터 내가 이 fs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mg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요 코사인 세타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이 fs라고 하는 것이 mg를 요걸로 바꿔치면 이렇게 되고, 그럼 n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된다 라는 이제 관계식을 얻죠. 그러면 이 그 fs라는 게 요 값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뮤s n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는 값이니까, 내가 저 세타를 계속 키워가다가 최대가 되는 그 값에서, 그러니까 바로 뮤s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결국 내가 뮤s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 세타가 세타 c보다 커지면 이때 그러면은 이 x 방향의 이제 식이 이제 더 이상 0이 아니죠. 그럼 요게 이제 ma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내가 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 가속도가 얼마냐 계산할 수 있고, 그럼 그걸 측정을 하면은 내가 뮤 k 값도 이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앞 위에 거를 잘 활용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임계가 이제 세타 C를 넘어갔다가 그러면 이제 가속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으니까. 근데 그때 다시 세타를 낮춰서 이 등속 운동이 되는 상태를 만들고, 그럼 그 세타 값을 구하면 그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이 운동 마찰 계수도 그때 이 세타 C 프라임이라는 그 각도로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마찰력 세 번째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달리던 자동차에 급제동을 걸면 타이어가 구르지 못하는 잠긴 현상이 생기면서 이 자동차가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타이어에서 떨어져 나온 그 미세한 고무 조각과 도로의 일부분이 녹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미끄럼 자국, 스키드 마크라 그러는데, 이게 스키드 마크 생기는 그 과정을 이제 보통 냉용접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녹여 붙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 도로에 생긴 이 스키드 자국 중에서 이 1960년 영국 에만 고속도로에서 제규어가 만든 길이 290m 자국이 이제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하네요. 네, 이 운동 마찰 계수가 이제 뮤K가 0.6이라고 함고, 그 다음에 제동하는 동안에 가속도가 일정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타이어가 멈추는 순간 제규어는, 그러니까 구름을 멈추는 순간 이 제규어는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나,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인지 이제 한번 구해보라,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 이건 그냥 1차원이니까 1차원상의 이제 X좌표에 대한 식만 세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가속도가 이제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 가속도의 크기는 마찰력에 의해서 생기니까 그 마찰력은 FS라고 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는 이 반대 방향, 서려고 하는 쪽으로 제동으로 작용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수직력은 이제 mg, 무게만 작용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금방 나오죠. 마이너스 뮤 k g구나.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죠. 마찰 계수 곱하기 이 중력 가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가속도로 달렸을 때 뭐 이거를 운동 방정식을 풀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썼던 뭐 이런 거 있었죠.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은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2a,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 제로가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멈췄으니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한 데를 그냥 0이라고 잡으면, 그러면 이걸로부터 그냥 v 제로의 제곱은, 그렇죠? 2a 마이너스 2a 뭐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v0는 스퀘어 루트에, 이거 다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a가 마이너스 뮤 kg라 그랬으니까 뮤 k가 0.6이고 g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고, 그동안 움직인 거리는 290m라 그랬죠. 그걸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해보면 이거 이제 미터 퍼 세크 나오겠죠. 그죠? 미터 퍼 세크 나오고, 요 안에 있는 거 뭐 계산기 두들겨서 해보시면 58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이 속력이 이제 보통 자동차 속력 얘기할 때는 시속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시속으로 하려면 3.6 곱해보면 되죠. 3.6 곱해보면 210km per hour가 이제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달려도 저 정도 생기나 보네요. 하여튼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문제를 풀어본 김에, 이 고속도로에서 보통 안전주행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달릴 때 이 앞차와의 간격, 그러니까 내가 제동을 해서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간격으로 100m를 유지하라고 하죠. 그럼 이 100m에 대한 근거가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에서 그 일정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이제 앞에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발견하고 그러면 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정지할 때까지 이제 얼마나 진행하는가 차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계산할 때는 그 발견을 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위험 인지 반응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 위험을 인지한 후에 반응하는데 한 0.7초에서 1초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부터는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설 텐데, 그럼 이때 마찰 계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도로와 타이어면 사이의 마찰 계수는 이 상황에 따라 이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해서 물이 있다든지 얼음이 얼었다 그러면 굉장히 낮아지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0.7이나 0.8 정도로 충분히 크다고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0km로 달리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일단 계산을 하려면 이 속도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속 100km는 m/s로 고치면 얼마인가? 이거는 킬로미터를 1000m로 고치고 아워를 3600초로 바꾸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28m/s가 됩니다. 간단한 룰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3.6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위험인지 반응 시간 동안에는 저속력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등속도를 갈 거예요. 그럼 이 28m/s로 1초라고 잡아서 1초 동안 가면 일단 28m를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앞에서 풀었던 문제대로 일정한 가속도로 느려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 계산했죠. 그냥 뮤지다 라고 다 세고, 그죠? 이게 뮤지라서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계산했는데 뭐 앞에서 썼던 그 공식을 써도 좋고 이렇게 다 풀어도 좋습니다. 그럼 대략 멈추는데 저 가속도로 멈추는데 이제 4초가 걸린다. 그러면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2분의 1 AT 제곱에다 4초 집어넣으면 56m를 간다. 그래서 이 총 이동한 거리는 이제 28m 더하기 56m에서 84m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려면 그래서 이제 100m는 유지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해도 그러니까 멈추는데 이렇게 긴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차간 거리를 이제 충분히 유지하는 게 안전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이런 그 안전주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직 운전을 뭐 해봤는지 아니면 운전면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이라도 알아두면 좋은 게 이제 그 이 시골길이나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내가 좀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뭐가 확 튀어나올 때가 있죠. 뭐 동물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게 이 시내 같은 데서 천천히 달리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가거나 뭐 또는 핸들을 돌려서 피해갈 수 있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서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 피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그 달려나오는 걸 피해 보겠다고 이 핸들을 꺾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 이제 조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워낙 차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껴나면은 도로가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 이제 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다든지 반대편 차선으로 가서 더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할 때도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못 멈출 것 같다고 할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치고 지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뭐 살려보겠다든지 피해보겠다고 핸들을 꺾었다가는 본인이 죽을 수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요새 나오는 자동차에는 다 이 ABS라는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 ABS라는 게 이 엔티록 브레이킹 시스템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이 엔티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브레이크를 콱 밟아버리면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는 일단 바퀴를 멈추게 하는 이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드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드럼을 꾹 눌려서 바퀴를 돌지 못하게 세워버립니다. 근데 바퀴가 안 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바로 서는 게 아니죠. 그럼 바퀴와 지면이 이제 미끄러져서 그때부터는 그 도로면과 바퀴 사이의 마찰력으로 또 차가 이렇게 이제 정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 빙판 같은데 얼음이 쫙 깔려 있으면 내가 브레이크를 콱 밟으면 바퀴는 멈춰요. 근데 문제는 바퀴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진다라는 거죠. 그럼 제동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가던 방향으로 그냥 쭉 미끄러져요. 그때 앞에 뭐가 있으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핸들을 돌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는 핸들을 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들로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뭔가 앞에 피해야 될 게 있는데 못 피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브레이크를 확 밟지 말고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패드를, 그래서 바퀴를 세웠다가 약간 굴렸다가 세웠다가, 그 굴려야만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야만 이 핸들 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서는데도 유리합니다. 정지하는데도. 그래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밟는 거를 유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밟았다가 놨다가 밟았다가 놨다가 이런 걸 해줘야만 이렇게 그 미끄러운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그 운전자의 기술로 했어요. 그러니까 페달을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놨다 이걸 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거를 자동화해서 이렇게 이 차가 미끄러진다라고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ABS가 작동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뗐다가 하는 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들 거예요. 다다다다 하는. 이런 게 이제 이 엔티록 브레이킹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이 유체 속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받는 이 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체 안에서는 이게 이 물체가 이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유체는 이렇게 흘러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흘러만 아니라 가면서 물체에 이 저항력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걸 이제 방해하려고 들죠. 그래서 이 저항력의 방향은 이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의 방향, 그러니까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방향이고, 그 크기는 속력에 따라 변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는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어요. 그건 이 유체와 물체의 형태, 유체의 성질 뭐 이런 거에 따라 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띌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거는 이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거는 이제 이 기계공학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풀라고 놔두고, 우리는 간단한 경우 모형을 세워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한 모형은 뭐냐면, 이 저항력의 크기가 물체의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근사적으로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마찰력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마찰력의 크기는 속도와 무관했어요. 그러니까 수직력에 비례한다 그거인데, 지금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힘을 받을 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냐? 마찰력의 경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운동 방정식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 물체 속에 있는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어떤 힘을 받는지 여기 그림으로 이제 그려놨죠. 그래서 이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낙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힘을 받나? 자, 이 세 가지 힘을 받죠. 일단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걸 못 내려가게 잡는 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부력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저항력이라는 겁니다. 이 부력이라고 하는 건 이 유체의 이 물체가 차지하는, 유체 속에서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에다가 이 유체의 밀도를 곱해준 그거에 이제 비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보통 그러죠. 근데 이거는 결국 그 부력은 중력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이게 중력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그 중력 가속도였는데, 이 질량이라는 게 물체의 부피하고 물체의 밀도를 곱한 건데, 이 중력 대신에 여기 그 물체의 부피 대신에 유체의 밀도, 그러니까 물체의 밀도 대신에 유체의 밀도로 바꾼 거니까
이 밀도가 어느 게 더 높으냐에 따라서 부력이 중력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말고 유체의 밀도가 음, 이 중력의 밀도보다 이제 뭐 작거나 뭐 충분히 작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충분히 작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거의 효과는 결국 이, 이 물체의 무게를 조금 줄여주는 효과하고 똑같죠. 그럼 내가 이제 중력 가속도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저항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속도에 비례하니까 이게 그 영향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이 m에다가 a dvdt니까 가속도죠. 가속도는 중력, 그죠? mg인데 부력을 고려하면 요 m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그냥 이걸 m'이라고 놓고 풀어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bv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면 되는데, 요걸 풀려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요렇게 요런 미분 방정식 이제 어떻게 푸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 미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물론 여기 앞에 상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요 뒤쪽이 이제 0이 되는 고해 이제 v가 상수가 나겠죠. 그럼 그 상수가 일단 답이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상수를 넣으면 이쪽이 0이 되겠죠. 해가 금방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수 말고 다른 해는 결국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해가 뭐냐인데 함수가 뭐냐인데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익스포넨셜 함수, 지수 함수가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상수가 적분 상수가 하나 나오는데 이 적분 상수는 초기 조건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요 C가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상수하고 똑같아져서 그래서 이 속력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유낙하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속되다가 이 저항력이 속도에 비례해서 커지니까 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일정한 속력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속력을 이 종단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속도에 이제 따라서 같이 커지는 이런 저항력이 있으면 항상 이 오른쪽이 0이 되는 그런 속도가 존재하고 그 0이 되는 순간부터는 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럼 이제 일정해진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종단 속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공기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받는 이 공기 저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앞에서 유체에서 받는 저항을 이제 모형을 하나 세웠었는데, 근데 공기 중에서 받는 저항력은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 저항력의 크기가 이 V, 그러니까 속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좀 밀도가 낮은 공기의 경우에는 저렇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은 뭐 대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공기들이 와서 부딪히죠. 그럼 공기 분자 하나가 부딪힐 때마다 내가 받는 저항력의 크기는 상대적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공기에 대한 이 물체의 상대 속력에 따라서 운동량, 전달되는 운동량이 속도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속도에 비례하는 운동량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기의 밀도는 일정하니까 빠르게 지나가면 부딪히는 공기의 분자 수도 속도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 하나가 부딪힐 때마다 전달받는 운동량의 크기도 V에 비례하고 이 부딪히는 분자의 개수도 V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받게 되는 힘은 V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간단한 설명입니다. 근데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요 A는 뭐냐면 물체의 단면적,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면의 면적,
이거는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면적이 넓으면 저항력이 크고 면적이 작으면 저항력이 비례해서 작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앞에 공기 밀도가 나오는 건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가 클수록 당연히 공기 분자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더 많이 와서 부딪히니까 비례할 거다. 이건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 앞에 이렇게 상수가 있는데 이 상수를 2분의 1 C라고 이제 씁니다. 그리고 이 C를 이제 학력 계수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뭐 계산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실험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심지어 이제 물체가 단면적뿐만이 아니라 형태에 따라서도 약간의 요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좀 복잡한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대략 이런 형태다라는 걸 알면 그럼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이 앞에서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MA는 mg 공기 저항력인데 여기가 v 제곱에 비례하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못 풉니다. 이렇게 속도 제곱이 나오면 그 제곱항이 나오는 건 이제 비선형이라고 부르고, 이러면 이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앞의 예에서도 봤듯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저항력이라는 게 속도가 커질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속도, 예를 들어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 요 저항력은 작겠죠. 속도가 작으니까. 그럼 이 중력만 중요할 거예요. 그럼 점점 빨라집니다. 속도가 커집니다. 그럼 속도가 커지면 저항력이 점점 중요해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요 중력하고 공기 저항력이 정확하게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오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이게 0이 되니까 더 이상 늘지 않죠. 그럼 속도가 한번 상수가 되면 이건 자동으로 0이 되니까 왼쪽 오른쪽이 다 0이 돼서 그게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속력, 그러니까 중력과 공기 저항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속력에서 속도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 종단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종단 속력은 저항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조건이 되고, 내가 여기서 V를 구해보면 이렇게 루트 안에 EMG 나누기 C로 A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게를 단면적으로 나눈 거에 이 루트를 한 게 이제 종단 속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서 낙하를 시키면 당연히 공기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 공기 저항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이 저항력의 크기에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빠르면 더 중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더 무거운 물체 크게 작용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공기 저항이 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깃털과 볼링공을 이제 동시에 떨어뜨리면 당연히 볼링공이 먼저 떨어집니다. 이 무거운 볼링공은 아까 봤죠. 이 종단 속력이라는 게 이 무게를 단면적으로 나눠서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무게가 더 큰 게 종단 속력이 당연히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종단 속력이 훨씬 커서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표에 보면 몇 가지 물체들의 이 종단 속력을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종단 속력은 이 물체의 그 무게 나누기 단면적으로 결정이 되고 거기 루트 씌운 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스카이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종단 속력이 60m/s, 3.6 곱하면 한 200 나오겠죠. 시속 200km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사람이 서면 단면적이 확 줄죠. 그럼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몸을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단면적을 바꿔서 이렇게 종단 속력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떨어지는 속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가 돼야 그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요 표에 보면 요 속도 옆에 여기 있는 이 거리, 디스턴스라고 했는데, 이 거리는 뭐냐면 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떨어질 때 저 종단 속력에 도달할 때까지 낙하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430m를 내려가면 종단 속력에 도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속력이 얼마나 되냐. 이거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200m/s 속력까지 들 수 있다. 그러면 시속 720km. 예, 그런 거 맞으면 머리에 구멍 뚫린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공기 저항 때문에 금방 종단 속력에 도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빗방울 나오죠. 빗방울을 이제 이 반지름을 1.5mm로 잡았을 때 종단 속력이 7m/s다. 그리고 종단 속력에 도달하는 거리 6m. 그러니까 구름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금방 이 종단 속력인 7m/s에 도달해서 그때부터는 그 속력으로 땅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를 맞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그 종단 속력으로 떨어진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사실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물방울이 작죠. 이 작은 게 많이 모여서 빗방울이 되면 떨어지는 건데, 그럼 그 작은 물방울은 왜 안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름이 왜 안 떨어지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런 거 이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온갖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죠. 심지어 어떤 대답도 나오냐면, 구름은 밀도가 작아서 이 부력으로 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죠. 구름은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의 밀도는 물의 밀도하고 똑같습니다. 떨어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종단 속력이 문제죠. 그러니까 종단 속력이 얼마나 되냐인데, 여러분들이 그 구형 물방울을 놓고 해보면 물방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이 무게가 확확 줄어드니까 이 종단 속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름방울은 보통 그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은 이제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면 종단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10cm/s 정도 됩니다. 한 1초에 한 10cm 떨어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떨어지면 그래도 떨어지겠죠. 근데 공기라고 하는 게 항상 그 기류가 있어요. 난기류도 있고 바람도 불고, 근데 그런 속력이 10cm/s, 그러니까 0.1m/s보다는 대부분 크죠. 그럼 바람이 한번 훅 불거나 공기 흐름이 확 생기면 내려오다 말고 그거에 휩쓸려 가는 영향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류를 타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단 속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공기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 구름은 떨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거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기 그냥 재미 삼아서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해와들은 왜 떨어지지 않는가 물었습니다. 이 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기 저항에 대한 예제로 이 빗방울의 종단 속력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빗방울의 그 반지름이 1.5mm이고 이 높이가 1200m인 구름으로부터 떨어진다. 그러니까 항력 계수는 0.6이고 물의 밀도, 공기의 밀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떨어지는 동안에 그냥 구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빗방울의 종단 속력은 얼마냐? 우리 앞에서 봤죠. 그 VT는 이 공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이 M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물방울의 질량이니까 이거는 부피, P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거기에 물의 밀도 W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 단면적은 구니까 구의 단면적은 1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 R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종단 속도 식에서 이 m분의 a라는 게 그렇죠? 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m 나누기 a를 해보면 여기 보면 이 파이 없어지고 r 제곱하고 r 3승이 이제 약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분의 4 r에 그러니까 로우 w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이 물방울의 크기가 이제 VT에, 그러니까 종단 속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되는구나, 루트 R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물방울의 크기가 클수록 종단 속력은 루트 R에 비례해서 커진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알고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럼 VT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 루트에, 자, 2 곱하기 G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9.8 m/s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C가 0.60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로우 A니까 이거는 1.2 킬로그램 per 미터 3승
이게 공기의 밀도 이렇게 된 데다가 곱하기 여기 요거 n분의 a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3분의 4의 r이 1.5mm니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에 그 다음에 로우 W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3승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루트를 지어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보니까 뭐 요거하고 10의 3승 마이너스 3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밀도 단위 똑같죠. 없어지고 나면은 일단 단위만 보면 남아있는 게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미터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거 그 숫자를 넣고 계산기를 넣어 보니까 7.4 미터 퍼 세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B에 보면 항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지상과 충돌 직전의 빗방울의 속력은 얼마냐. 이거는 자 V는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등가속 운동에 그걸 쓰면 그냥 EGH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H 그러니까 1200m 이렇게 해보면 그죠? 또 마찬가지로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나오는데 이 숫자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대략 150m 퍼 세크가 나옵니다. 엄청난 격차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빗방울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공기저항에 대한 예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마찰력과 저항력의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변의 물체의 이 운동을 이해하는데 이 마찰력과 이 저항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